코인에 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지 다양하게 한번 다뤄보겠고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힘드신 투자자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이라는 그러니까 안정되다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워낙 변동이 큰데 기본적으로는 안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다는데 어떤 분은 농담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하지 않다. 아, 맞아요. 변동성이 있기도 하죠, 가끔. 그런 네. 뭐 테라 루나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게 맞아요. 있었는데 기본적인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디지털 자산입니다. 가격 안정성을 제공해서 거래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에선 이게 가장 이렇게 가격 안정성을 제공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뭐 테더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들어보죠. 테라 루나 때문에 약간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하지 않아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테라 이제 권도영 대표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송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테라 루나 때문에 그때는 또 말씀인 게 약간 이제 알고리즘형 이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고 거래와 가치 저장의 저단 손이 되고요. 또 이거 앞에서 말씀드린 디파이에서도 이제 그런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는 왜 CBDC라고 하는 법정화폐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CBDC가 나온다고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동대문 거래의 한 15%는 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쓰고 있고요. 글로벌리 지금 약간 또 다른 문제지만 외국에서 오시는 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이제 갬블링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거의 USDT 딱 지갑만 갖고 오신다는 말도 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오버당 관점에서 이런 어쨌든 양이나 의미나 있던 디지털 자산에서 가격 안정성 그리고 제공해서 거래와 가치 전환 수단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딱 그 말 그대로 스테이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테라 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뭐 이 부분에 관한 신뢰도를 잃어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또 굉장히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네. 있을까요, 교수님?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화폐 담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를 1대1로 담보로 발행하게 되죠. 그래서 뭐 US 테더나 서클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공급량을 조절해서 가격 안정성 유지. 그래서 이게 이제 테라 루나가 이렇게 메커니즘이 됐었는데 이게 좀 약간 깨졌다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없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규모 확장에 제약이 없고 탈중앙 방식으로 운영됐을 때는 장점이 있었는데 테라 루나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이제 원래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안정적인 교환 매체, 가치 저장소 했을 때는 이런 게 현재 테더가 굉장히 비율이 높죠. 테더나 서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테더 부분들은 거의 지금 우리 아마 지금 크립토 거래하시는 분들 아마 테더는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테더로 뭐 법정화폐에 있는 원화로 거래하시는 분 말고 크립토 마켓에서 할 때는 아마 USDT로 거의 대부분 저도 USDT로 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USDT, USDC가 대표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런 거래 유동성이라는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움직임이 있는데 어쨌든 이 크게 세 가지가 가장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 쓰느냐. 실제 활용 사례를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대문에서 이제 거래하는 분들 거래할 왔을 때. 때 내가 그냥
환전은 바쁘잖아요. 뭐 스위프트망도 해야 되고 달러도 하려면 아시겠지만 또 한정도 있고. 근데 만약에 비즈니스 거래다, 네. 대규모로 해야 돼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USDT로 음. 비트나 이더로 이제 그런 바꾸어서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딱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하면은 그런 이제 왜냐면 그 만약에 상거래 할 때 거래가 이제 계속 변동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나는 원래 100으로 했는데 그렇죠. 그게 뭐 근데 100으로 달러 뭐 비트코인 맞췄는데 워낙 변동폭이면 안 되겠다. 네. 그러면 그때 내가 100에 맞춘 USDT를 보낼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래소랑 거래소 간에 이동할 때도 좀 쓰인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USDT에 있는 바꿔서? 그 주소대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면 이게 전송이 되죠. 디파이에서. 근데 보통은 USDT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아니면 제가 뭐 중국 사람인데 왔다. USDT 지갑을 갖고 오는 거죠. 지갑을 갖고 거기서 지갑에서 그냥 바로 피어투피어로 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걸 거래소 통해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만약에 동대문에서 내가 뭐 옷을 사는데 딱 정해진 금액이 뭐 100달러야. 100달러 하지만 이게 뭐 규모가 뭐 도매상이면 10,000달러, 10만 달러. 그러니까 100달러 정도면 그냥 현금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규모가 너무 큰. 10,000달러, 10만 달러, 뭐 100만 달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환전하기 힘들고 다 드러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USDT로 그냥 지갑에서 지갑으로 던지면 끝나. 그러면은 그 지갑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시 거래소로 보내서 현금화 시킬 수가 그렇죠.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럼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네요. 다양한 거래를 할 때. 그래서 아까 잠깐 활용할 때 크로스보더하는 같이 관점에서는 네네. 크로스보더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높아서 지금 말씀은 뭐 중요한 뭐 양성적인 거는 이런 동대문 마켓도 있지만 뭐 카지노, 아, 그렇죠. 카지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정말로요? 예,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카지노에서 대부분 지금 다 USDT로. 이것만 들고 온다고 말씀드려요. 아, 그러니까 칩인데 이걸 딱 USDT를 주면 USDT 확인해서 바로 이제 칩 주고 이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어. 갬블링은 안 해서 네. 모르는데 제가 직접 아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요. 이런 그러니까 USDT는 달러로 쓰는데 다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정말 활용도가 좀 다양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한 좀 양날의 검이다라는 시선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만큼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교수님이 그 부분을 좀 풀어주실 예정이거든요. 어떤 사례들이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죠. 테라루나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는 테라루나 사태를 들 수가 있고요. 이 사건에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패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이제 가동 의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테라 루나 토큰 간의 상호 의존성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그때 뭐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1달러를 앉았을 때는 더 공급하고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기본적인 상호 의존적 메커니즘 이제 테라 루나 두 토큰 간의 상호 의존적 메커니즘이 있었고 시장의 신뢰가 상실됐죠. 이거 사실 뱅크런과 비슷했는데 급격한 가치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뱅크런처럼 있고 세 번째는 이런 극단적 시장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부족했어요. 사실은 저도 이때 뭐 다른 방송 가서 이게 약간 의도적으로 약간 악의적인 게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테라 루나 프로젝트 이걸 약간 인지를 해서 미리 좀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안이하게 좀 대처한 게 있었고 근데 약간 악의적으로 한 게 있어서 어쨌든 제가 뭐 그때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어쨌든 세 가지 과도한 의존성, 시장 신뢰가 상실됐고 알고리즘 한계 세 가지가 있어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테라 루나 그 알고리즘에 대한 취약성이 있었어요. 취약성이 있었는데 그걸 약간 의도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있었고 그걸 사실은 잘 방어를 했어야죠. 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많은 보안 체계를 가졌듯이 이제 그런 가버넌스 프로세스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은 굉장히 테라 루나가 지금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프로젝트가 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걸로 많이 나와서 그때 좀 순위로도 4위, 5위 정도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마켓을 차지하는 이었는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테라 루나가 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좀 실패 사례가 됐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권 대표가 지금 미국으로 가는 걸로는 제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어서 맞아요. 미국 송환 결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 와서 좀 우리나라 뭐 피해를 보상을 피해 주면 좀 하고 좋을 그런 게 텐데, 좋았는데 그죠? 네. 결국 미국으로 가게 돼서 사실 이게 대표적인 알고리즘에서 스테이블 코인에선 안 된다, 알고리즘은 안 돼라고 하는 거기 결정적인 음. 사실 알고리즘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런 테더로 USDT나 법정화폐 담보로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실패 사례를 겪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충격에 빠지기도 했었고, 참고로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했었던 이제 테라 루나의 권도영 대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서 지금 이제 미국 송환이 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사건으로 이제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긴 만큼 이제 국내 피해자들이 그만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 시장의 시선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실패 사례는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점이 들기는 하죠.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적으로 좀 나쁜 것인가? 지금의 좀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시장에서 좋지 않아졌는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새로운 접근 방식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들일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아까 테라 루나로 인해서 이미지가 이 네. 이미지나 전체 메커니즘이 약간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메커니즘을 상해서 그 의도적으로 되게 공격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뭐 하이브리드 모델, 그러니까 알고리즘과 담보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 거야. 그리고 개선된 리스크 관리, 아까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안전 장치가 도입이 돼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이지만 이제 안전 장치들을 도입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투명성 강화에서 외부 감사를 통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가버넌스 구조, 가버넌스는 어디나 중요하죠.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과 참여도 향상을 해서 이렇게 사실 앞에서 말했던 이런 걸 했으면 테라 루나가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많이 됐거든요. 사실 이런 아까 말씀 하이브리드 해라, 개선된 리스크 관리해라, 투명성 강화해라, 거버넌스 구조해라. 이거 사실 이 얘기들이 테라 루나 사건 때에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랬으면 좀 더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저도 테라 루나 때문에 저도 그날 하루가 기억이 나는데 엄청났죠, 그날. 그날 저도 네.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금융그룹 강의하고 있었는데 강의 안 됐어요. 2시간 내내 왜 거 봐라 너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가 어떤 거냐면 이제 금융그룹사에 제가 이제 앞으로는 기존 금융과 디지털 연결 융합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강연을 갔는데 강연이 안 됐습니다. 하도 그 금융 거 봐라 이게 안 될지 안 돼서 한 거의 2시간 내내 Q&A를 와서서 강의 안 됐. Q&A만 받으셨고. 그러니까 왜냐면 강의 진행이 안 됐죠. 딱 그 그쵸. 터진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끝나고 방송국 4개를 다니면서 이제 생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덕분에 제가 이제 그날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아직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안타깝죠. 사실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하이브리드 아니면 리스크 관리, 투명성 강화, 가버넌스 구조했으면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건 이후로 지금 하이브리드나 이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접근 방식들이 이제 등장이 되고 있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어서 사실은 좀 잊을 수가 없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게 또 교수님의 시선 중에 한 가지이시긴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개선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안정성 있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또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지금도 투자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봐야 할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좀 담이 크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는 거는 사실상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없긴 한데 어쨌든 뭐 질문 주셨으니까 일단 가격 안정성 메커니즘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라 루나도 두 가지가 1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이제 수요 공급 원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프레이트 투명성, 감사 여부 확인합니다. 사실은 테라 루나가 그때 투명성 얘기가 좀 많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혁신적인 걸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CEO 리스크가 있었어요. 권대웅 대표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원래 독불 장군이었다고. 똑똑하고 그런 건 맞는데 저도 직접 뭐 강의 만나봤어요? 들어보고 통화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근데 저희 학회에서 테라룬한테 좀 지원을 받아와서 통화도 하고 직접 강연 직도들은 많잖아요. 저도 이제 운이 좋게 직접 강의 들었던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프레이트 투명성 감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프레이트 기술이 좋지만 이게 프레이트가 잘 돌아가는지 투명성이 있는지 그리고 감사를 잘 받는지 이런 어둰션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여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른 리스크 평가. 이런 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대두가 될 수 있긴 한데,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분산 투자해야 되죠. 알고리즘을 내가 좋아지만 다른 뭐 실제 법정화폐에 대한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사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추후에라도 우리가 또 비슷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또 출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리플 쪽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또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지 교수님께서 한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리플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 원리는 기본적인 법정화폐. 리플 프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그런 외환 송금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리플 안에서 따로 내가 1달러에 그 패깅된, 네. 마치 패깅되든 아니면 이제 리플 베이스로 하겠죠. 리플 베이스인데 내가 1달러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기본 가치는 가치 저장과 거래 활성화잖아요. 리플 프레이트가 있지만 리플 안에서도 약간 디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플 생태계 안에서 안에서요. 네. 리플 생태계 안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USDT 쓰기 싫다. 나는 리플 안에서 리플로 만든 기반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 이거 사실은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미래 전망에서도 기본적인 금융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 때문에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 관계도 있고, 이제 현재 우리가 커머스가 돌고 있잖아요. 서비스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쓸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다, 그러니까 왜냐면 변동폭이 없는, 그렇게 있어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리플 안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리플은 사실은 이제 해외 거래소 송금할 때 많이들 활용하셨잖아요. 저도 리플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역할들도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또 법정화폐 담보형도 있지만 암호화폐 담보형도 있잖아요.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교수님? 뭐 일종의, 그러니까 법정화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나 이더는 기본적인 에셋 클래스가 됐으니까. 근데 아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그걸로 담보로 한 것들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사실은 중요한 거는 비트, 이더 말고 네. 다른 알트코인과 연동됐을 때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요. 그러니까 비트나 이더 정도가 되면은 에셋 클래스가 됐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다른 비트나 이더 말고 다른 암호화폐로 다른 토큰과 연결시켜서 내가 할게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슈가 생기죠. 그래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은 보실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사실은 아까 뭐 리플만 말씀했지만 페이팔도 그렇고요. 비자, 마스터카드들도 다 실은 다 그거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뭐 이미 이런 페이먼트 시장에서 이미 돌고 있어요. 페이팔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 적용 때문에 다 못하고 있지만 페이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다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동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그때도 다 비트나 이더 중심이에요. 실제 거의 리플까지도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언젠간 중요한 그렇죠. 안정성 때문에.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베이스로 되는 거는 그나마 이제 연결돼 있어서 좀 그 비트나 이더 자체가 또 안정된 표현보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법정화폐 패깅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서 메커니즘이 올 수 있는 거라 보여지고요. 근데 비트, 이더 말고 다른 아까 리플은 어느 정도 약간 메이저 코인으로 돼 있었을 때는 좀 괜찮은데, 메이저 토큰이 아닌데 담보로 한다 그러면 약간 담보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상당히 많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켜지면서 커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미래를 내다봐야 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규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가 있을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은 확실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CBDC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 없어질 거야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도 그래요. CBDC 마켓 있고 CBDC 있다고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없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도 다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프레이트를 다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장성은 더 늘어날 거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에셋 클래스가 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확장되는 것만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거래 안정성을 위해서 기본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더 확장이 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 법정화폐에 대한 패깅되는 것들에서 USDC나 US 뭐 서클, DC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머 다른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메커니즘이 보는지도 좋으실 것 같고 기본적인 건 성장된다. 그래서 페이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뿐만 아니라 많은 메이저 플레이들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채용하려고 해서 그런 것들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 워처럼 번질 것 같아요. 현재는 USDC, DT가 메이저긴 한데 아까 리플이 끼어드는 것처럼 이런 많은 플레이어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규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약간 왜냐면 이거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달러처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규제가 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 강화해서 투자자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 위한 규제 도입 가능성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올 거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국가에서는 이제 내가 쉽게 말하면 BOK 한국은행인데 내가 한국 법정화폐 말고 뭐 다른 많이 원화로 많이 스테이블코인 만든다 그러면 또 약간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CBDC 말고 이것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못 하고 있죠. 근데 일본은 굉장히 그때 말씀드렸지만 웹3 그런 정부 전문 부서도 생겼고 일본은 옌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도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가 더 좋아졌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지금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강화도 이제 하나 약간 규제 환경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CBDC와의 공존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들 그 마켓도 있지만 그래도 그와 상호 보완 CBDC가 있다고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상호 보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부터 열까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성장은 더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요. 스테이블 코인의 앞으로의 또 활약들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